네, 박시전 보강 영상입니다. 네,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 체크체크 교재에 나와 있는 박시전 화면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뭐냐면 바로 시라는 종류와 수필이라는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글의 유형은 바로 소설이라는 글의 종류인데, 자, 소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허구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필 같은 경우는 작가의 실제 경험이 나타나 있는 그런 글이지만 소설이란 그 반대로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허구적, 즉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인물, 사건, 배경. 여러분들 이 3요소 많이들 들어봤죠?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는 갈등을 중심으로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갈등을 다룬다라고 하면 소설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시에는 화자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쵸? 화자가 누구였어요? 시 속에서 말을 하는 사람을 바로 화자라고 했다. 자, 소설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를 바로 서술자라고 합니다. 서술자. 서술자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소설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박시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한 개관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자, 시점을 보시면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죠. 자,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습니다.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게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자, 소설을 다양한 소설들을 한번 쓱 보시면은 인물들의 대화 장면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 장면 말고 서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서술 부분에 1인칭을 뜻하는 나라는 글자가 있다면 걔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서술하는 부분에 1인칭을 뜻하는 나라는 글자가 없으면 걔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박시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쓱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서술하는 부분에 대화 장면 말고 서술하는 부분에 1인칭을 뜻하는 나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인물의 심리나 생각이 서술 부분에 제시되어 있으면 걔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시점에는 전지적 시점 말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걔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점에서는 이 전지적 시점과 공통점이 있지만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경우는 인물의 심리나 생각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물의 심리나 생각을. 하지만 이 박시정과 같은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의 심리나 생각까지 구체적으로 서술 부분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3인칭 관찰자 시점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시의 주제, 시간이죠. 이 소설의 주제는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성과 재주,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이게 바로 주제고요. 자, 특징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염두하면서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자, 이 박시전의 특징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 실제 사실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바로 사실감을 부여한다는 점이에요.
알겠죠? 이 사실감이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설정하여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민중들의 심리적 욕구를 반영한다. 자, 실제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전쟁이었죠? 그쵸?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도 아니고 장군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근데 이 박시정 같은 경우는 그런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지만 결말이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설정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실제적 역사와 다른 내용을 다른 엔딩을 소설에서 설정을 하였는가? 바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거겠죠.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병자호란으로 인해 입었던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 그런 조상들의 약간 심리적 요구가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어떤 갈등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가정 내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가정 내 갈등이 이루어져요. 가정 내 갈등이라고 하면은 약간 박 씨의 남편과 이제 박 씨의 약간 그런 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사회적 갈등. 이거는 약간 병자호란이죠. 즉, 병자호란이라는 이제 역사적 배경이 이제 후반부에 약간 중점적으로 그 전쟁 이야기가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바로 사회적 갈등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갈등은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면은 자, 일단은 박처사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쵸? 박처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자, 이 박처사 같은 경우는 박 씨의 아빠죠. 박 씨의 아빠고요. 이 박 씨의 아빠인 박처사가 이상공의 집에 찾아가 이시백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박처사의 신비한 재주를 보고 감탄한 이상공은 둘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인물이 두 명이 나와요. 누구 나오냐면 이상공과 박처사. 이 두 인물이 일단은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공과 박처사는 서로 사돈관계죠. 즉 이상공은 이시백의 아빠, 박처사는 박씨 부인의 아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두 인물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안목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죠? 박처사가 갑자기 왜 이상공을 찾아가서 야 우리 자식들끼리 혼인시키자라고 했겠어? 사람 보는 안목이 있는 거지. 자, 반면에 그런 박처사의 신비함을 알아본 이상공도 이 사람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뭔가 약간 좀 위대한 인물 같다. 이렇게 딱 느꼈기 때문에 이상공 또한 안목이 있는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막상 아빠들은 이렇게 안목이 좀 있는 그런 인물인데 아들인 이시백 같은 경우는 박 씨가 못생긴 여자임을 알고 완전히 대면조차 하지 않습니다. 즉 이시백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이에요?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는 사람인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박 씨는 남편이 자기를 이제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자신을 따르는 여자 노비, 여자종 개화와 함께 지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여기 문단에서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요. 발단 부분에서 드러날 수 있는 과거의 삶. 이 부분을 통해서 당시 어떤 문화였는지를 알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이시백과 이제 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빠들이 결혼하자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결혼 당사자끼리 얼굴이나 성격 등을 알지 못해도 결혼하는 일이 가능했다. 즉 기존에 누가 누군지 몰랐다가 서로 신랑과 신부의 얼굴을 결혼식 당일에 보는 거야. 실제로 당시에는 그런 결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시백 같은 경우도 결혼식 날 박 씨의 얼굴을 본 거야. 근데 못생겨가지고 실망을 한 거지. 그죠?
자, 세 번째, 자식의 의견보다는 부모의 의견을 더 중시한다. 옛날에는 약간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게 굉장히 지켜야 될 그런 도덕적 윤리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이렇게 세 가지 특징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남은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이시백이 과거를 보기로 한 날 밤 박씨는 꿈 하나를 꾸었대요. 자, 근데 그 꿈이 뭔가 이상해. 연못 꿈을 꿨는데 그 연못 가운데 꽃이 피어있어요. 그죠? 그 꽃 뒤로는 벌과 나비가 날아오르고 꽃 아래는 백으로 만든 연적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연적이. 자, 이 연적이 뭐래? 그냥 약간 먹을 갈 때 쓰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벼루 비스무리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연적이 청룡으로 변하더니 마우스로 일일이 하려니까 자꾸 삐뚤삐뚤해지네요. 자, 그 연적이 갑자기 청룡으로 변하더니 푸른 바다 위를 논일다가 여의주를 얻어 구름을 타고 백옥경으로 올라갔다. 자, 백옥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약간 옥황상제의 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옥경. 옥황상제의 궁전을 바로 백옥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옥경이라는 단어는 다른 작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꼭 알아두세요. 어쨌든 이게 무슨 꿈이야 라고 놀라가지고 박씨가 이제 꿈에서 깨어납니다. 자, 이 꿈을 언제 꿨다고? 자기 남편이 이시백이 과거를 치르기로 한 날, 그 전에, 그 바로 직전에 꾼 꿈인 거야. 그렇다면 뭔가 예사롭지가 않은 꿈인 거 같죠? 마저 한번 읽어보자. 자, 어쨌든 꿈이 뭔가 이상하다 보니까,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급히 밖으로 나옵니다. 진짜 이제 연못에 가보니까 진짜 꽃 아래에 연적이 있는 거야.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박 씨가 깨닫게 된 거지. 내 남편이 과거를 보기로 한 바로 직전에 내가 괜히 이런 꿈을 꿨을까? 이거는 뭔가 예사로운 꿈이 아니다. 게다가 실제 연적이 있으니까. 실제 연적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꿈속에서처럼. 뭔가 왔다. 느낌 왔다. 그래가지고 자기 개한테, 자기 여종인 개한테 내 남편을 불러와라. 왜냐면 약간 이런 꿈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남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감히 장부의 걷기를 지치게 한단 말이냐. 자,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죠. 어딜 이제 남자가 시험 보러 가는데 어딜 여자가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가부장적인 인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더 나오죠. 요망한 계집이 장부의 과거길을 말리다니 이런 당돌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 여기서도 그렇다면 마찬가지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이시백의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괜히 애꿎은 여종 개화를 잡아서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박 씨가 슬퍼하는 거죠. 괜히 나 때문에 네가 매를 맞았구나. 슬퍼하는 거죠. 자, 어쨌든 남편이 아예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제 증거물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되겠지. 그쵸? 자, 증거물인 연적을 이제 전달해 줍니다. 남편에게. 여기서 이 연적의 물로 먹을 거라 그릇 지어 받으면 자원급제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급제하고 부모님을 빛나게 하고 가문을 빛내라. 그리고 나 같은 복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박씨 부인 같은 경우는 지금 남편 이시백이 어때요? 자기를 못생겼다고 굉장히 구박하고 하대하고 있죠? 관심도 안 가져주고. 자, 그렇지만 박씨 같은 경우는 이시백의 미래를 굉장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너그러운 박씨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내 말대로 하면 너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라리 나를 떠나라. 다른 여자 만나라.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시백의 앞날을 걱정해주고 약간 축복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성격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어쨌든 20액의 입장에서는 증거물까지 이제 가져왔으니까 뭔가 깨달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일단은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한 번만 봐줘. 이렇게 20액이 박 씨에게 용서를 비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어찌됐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박 씨의 말을 듣고 나니까 20액이 자원급제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자원급제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우리는 뭘 또 알 수가 있냐면 박 씨가 굉장히 비범한 인물이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문당 같은 경우는 20액이 자원급제를 한 후 약간 퍼레이드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당시에는 자원급제를 한 사람을 위해서 약간 굉장히 화려한 행렬을 했던 퍼레이드를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랬대요. 알겠죠? 지금 마문단은 20액이 자원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그런 20액을 위해서 퍼레이드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한번 오른쪽에 잠깐 한번 풀어볼까? 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0액의 자원급제 행렬을 묘사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20액의 심리나 생각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마문단에선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보니까 인물의 심리가 서술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건 맞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였냐면 바로 마문단에 한해서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만 봤을 때는 인물의 심리가 서술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네, 선택지 4번은 올바른 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퍼레이드가 끝나고 자, 이상공이 20회과 함께 내담으로 들어가 촛불을 밝히고 낮을 이어 즐기려 했지만 약간 뒤풀이죠. 퍼레이드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근데 이상공은 20회의 아빠죠. 근데 20회의 아빠 같은 경우는 뭔가 기분이 딱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다음 줄에 있습니다. 얼굴 못난 며느리가 손님 보기를 부끄러워서 피어당해서 나오질 않는 거야. 그렇다면 20의 아빠인 이상군 같은 경우는 박 씨를 굉장히 아끼고 있는 자기 며느리를 굉장히 아끼는 그런 너그러운 인물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우리 며느리도 같이 한번 즐기면 좋은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며느리를 걱정하는 그런 너그러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약간 20회과는 약간 반대되는 성격의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자기 시아빠 상공이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인이 물었습니다. 자, 얘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부인이 누구일까? 박 씨일까? 아닙니다. 바로 다음 대사 한번 읽어보자. 오늘 이 경사는 평소에 2번 보지 못할 경사입니다. 이런 날 대감의 낯빛이 좋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추한 박 씨가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하, 그렇다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부인은 박 씨가 아니죠. 그쵸? 자, 그렇다면 누구냐? 이상공의 부인인 거야. 즉, 이시백의 엄마인 거지.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대충 읽으면 당연히 부인 박 씨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글을 항상 꼼꼼히 읽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부인은 박 씨가 아니라 이시백의 엄마, 즉 이상공의 부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인 같은 경우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박 씨를 굉장히 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인 같은 경우도 박 씨를 약간 하대하는, 홀대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 여기서 약간 박 씨의 편은 뭐 시아버지인 이상공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여종 개화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시백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약간 뉘우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이렇게 약간 박씨 부인을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엄숙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부인의 소견이 아무리 얇고 짧다고 한들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말을 하냐?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며느리 박 씨의 신통한 재주는 옛날 제갈공명의 부인 황 씨를 누를 것이고 뛰어난 덕행은 주나라의 임사에 비할 것이다. 자, 보면은 제갈공명의 부인 황 씨, 그리고 주나라의 임사. 옛날 중국 인물들을 인용하고 있죠. 그쵸? 옛날 중국 인물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소설 속에서 또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얘들아, 그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대화를 통해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말하기 방식을 말씀드리자면 옛 인물을 인용하고 있다. 즉, 옛 인물을 왜 인용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 며느리가 이 황 씨보다 뛰어난 사람이고 임사에 견줄 만한 그런 뛰어난 인물이다. 즉,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를 예찬하기 위해서 옛 인물을 인용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가문에는 굉장히 과분한 며느리다. 근데 네 부인 너는 다만 생긴 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니 너 참 답답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역시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시아버지 이상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어쨌든 그러던 와중에 박 씨 옆에는 여종 개화만이 남아서 박 씨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씨가 그러니까 저도 참 슬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 포인트 무조건이에요. 사람의 길흉화복은 하늘에 달린 것이라 사람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비록 내가 못생겨서 남편한테 구박받는 것은 물론 나도 화가 나긴 해. 약간 나도 너무 서글프긴 해. 하지만 이렇게 사람의 길흉화복은 하늘에 달린 거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그게 내 운명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박 씨 같은 경우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운명론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운명론적 태도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 눈치채셨겠지만 모든 것을 약간 운명으로서 받아들이는, 자기의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운명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바로 운명론적 태도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탕왕은 학원에 갇힘을 가지고 문왕도 유력을 갖추며 공자는 진책의 욕을 배웠다. 자, 박 씨도 지금 마찬가지로 옛날 중국 인물들을 인용하고 있죠. 그쵸? 왜? 왜?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길래? 탕왕이나 문왕이나 공자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화를 당했다. 즉,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건 다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달린 것이다. 즉 운명이다 라는 거를 제시해주기 위해서 이 인물들을 인용한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니은도 한번 보면은 여기 그저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겠다. 역시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 개화는 부인의 너그럽고 어진 마음에 탄복하였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여기서의 부인은 누굴까? 여기서의 부인은 누굴까요? 바로 여기서 부인은 박 씨겠지. 그쵸? 꼭 알아두세요. 앞에 부인과 여기 부인은 달라. 자, 아문단 보면은 자, 어느 날 박 씨가 상공에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저 아빠 좀 보고 싶어서 저 잠깐 아빠한테 다녀올게요. 이제 시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공은 약간 말려요. 야, 거리가 되게 먼데 너 어떻게 여자 몸을 혼자 갈 수 있겠냐.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박 씨의 태도가 워낙에 완고하죠. 꼭 가봐야 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이상공 같은 경우는 그래, 뭐 너 정도면은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니까 허락은 하마. 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찌 됐든 박 씨는 이제 자기 아빠를 보러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잠깐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자, 근데 박 씨가 이제 잠깐 집을 떠날 때 갑자기 몸을 날려서 구름을 타고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금강산에 도착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바로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법한 약간 게임이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비현실적 요소 혹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전기적 요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전기적 요소가 이 소설에는 가미돼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박 씨의 아빠인 박처사와 딸인 박 씨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요. 자, 너를 시집살이 보낸 후 너의 기박한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박처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박 씨가 지금 자기 남편한테 조금 하대를 받았다는 것을. 자,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박처사 또한 운명론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삶이 그지 같아도 그게 다 운명이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달 15일에 너의 시댁으로 갈 것이다. 박처사가 약간 20액 230의 집으로 다시 가겠대요. 인사하러. 자, 어쨌든 이제 박 씨만 먼저 다시 시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시아빠한테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 아빠가 여기 인사 오신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상공은 굉장히 반가워하는 그런 장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차분단은 그렇게 이제 박 씨의 아빠인 박처사가 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색 국룡이 영롱에 지면서 맑은 옥필 구름 소리가 구름 밖에 들려왔대요. 그래서 상공이 창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니 한 신선이 백각을 타고 오색 구름 사이로 내려왔다. 자세히 보니 그가 바로 박처사였다. 자, 이렇게 날라왔다고 합니다. 약간 무슨 드래곤볼 보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박처사 또한 굉장히 비범한 인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박처사는 이상공을 보고 너네 아들 자원교체 때문에 축하해. 이렇게 축하 인사를 거냅니다. 자, 하지만 상공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겠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박 씨가 힘들어했기 때문에. 여기 바로 나오죠? 내 아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당신 딸을 조금 힘들게 했다. 정말 죄송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박처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사래를 쳐요. 아니야, 우리 딸 걷어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오히려 너한테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딸이 뭐 힘든 건 알지만 뭐 그게 내 딸의 운명이지. 역시 운명론적 태도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상공과 박처사 같은 경우는 서로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하죠. 그쵸? 굉장히 약간 훈훈하고 사이가 좋은 그런 아버지들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자, 하루는 박처사, 박씨 아빠가 박씨를 불려서 앉았습니다. 너의 애군이 다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자, 애군이라는 건 약간 안 좋은 운을 뜻해요. 너의 안 좋은 운은 다 끝났으니 이제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허물을 벗거든 버리지 말고 시아버지에게 옥으로 된 허물로 짜달라고 해서 그 속에 넣어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허물을 버리면 안 되겠죠? 박씨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이제 박씨한테 허물을 알려주는 술법을 전수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박처사는 다시 이상공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상공과 이별하고 산에 들어가면 다시 속세로 나오지 못할 듯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앞으로 박처사와 이상공은
만날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박처사 본인이 이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못 나올 것 같대요.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 만남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박처사는 굉장히 신비한 분위기를 띠면서 떠나가 버렸고요. 그리고 그날 밤 박 씨는 아빠가 알려준 변신술을 통해서 변신을 합니다. 뭘로 변신을 하냐? 굉장히 미인으로 변신을 해요. 그렇죠? 굉장히 미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아름다웠냐면은 여기 하이라이트 쳐놨죠? 월궁황화나 무산선녀라도 따르지 못할 듯했고 서시와 양귀비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자, 일단 월궁황화, 무산선녀. 약간 인간계의 인물이 아니죠. 그쵸? 인간계의 인물이 아닌 것 같은 미인. 약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천사 같은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서시와 양귀비 같은 경우는 옛날 인물이죠. 마찬가지로. 약간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옛날에 유명했던 이 여인들조차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박 씨가 예뻐진 거야. 알겠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봤을 때 과거의 삶은 어땠나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남성의 권위가 여성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래서 여성들은 가부장적 아래 억압되어 있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도 성별과 외모 때문에 하대받기도 했다. 이런 당시 사회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운명론적 태도라는 단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탐문단의 중간 부분 줄거리를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20회는 그동안 박 씨를 박대했던 것을 뉘우치고 부부간의 정은 날로 깊어져 갑니다. 약간 둘이 부부가 또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제는. 왜겠어? 박 씨가 자기를 일단은 내조를 해주고, 그리고 박 씨가 지금 외모가 예뻐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의 20회도 좋다고 서로 이제 꽁냥꽁냥 됐다고 합니다. 참 약간 어떻게 보면 20회 좀 그렇죠. 그쵸? 어쨌든 병조판서로 지내던 이시백 굉장히 높은 벼슬이에요. 가닥을 물리치고 우의정 벼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조선을 배신하고 조선을 침략해요. 그래서 용골대 형제에게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임금님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항복을 하고요. 박 씨는 화가 나서 이 용골대 형제 중에 용울대를 죽여버립니다. 누가? 박 씨가. 굉장히 약간 싸움도 잘하는 그런 여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다음 박 씨 같은 경우는 여자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자들이 못했던 적장을 물리쳤어요. 그렇죠? 굉장히 능력 있는 여성과 능력이 없는 남성들이 대비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파문단부터는 이제 작품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전까지는 가정 내 갈등을 이뤘던 전반부였다면 지금부터는 사회적 갈등이 이루어지는 후반부입니다. 자, 후반부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